똥아, 나 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어? 그러면 내가 넌센스 퀴즈 내줄게. 그래. 물고기 시리즈야. 세상에서 제일 학벌이 좋은 물고기는? 5, 4, 3, 2, 잠깐. 1, 땡! 정답은 고등어. 고등어! 야,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줘야지. 나 맞출 수 있었는데. 다른 거 내봐. 그러면 물고기의 반대말은? 물고기의 반대말은? 정답은 불고기. 물의 반대는 불이니까 물고기, 불고기. 야, 재미없는 건 둘째치고 물고기가 뭐냐? 물고기라고 해야지. 그러네. 근데 좀 이상하다. 왜 같은 고기인데 물고기는 물고기고 불고기는 불고기야? 그러게. 불고기는 뭔가 맛있고 막 비싸니까 고기 이러고, 물고기는 싸니까 그냥 고기 이러나? 나 잘 모르겠어. 정말 같은 고기인데 물고기와 불고기의 발음을 다르게 하네요. 물고기와 불고기. 그럼 볶음밥과 비빔밥은 어때요? 볶음밥과 비빔밥. 같은 밥인데 밥과 밥. 이것도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럼 같이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선생님! 네, 오늘도 질문둥이가 참 재미있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참 똑똑한 질문둥이죠? 네. 자, 제가 어떤 단어를 연상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내리는 비는 뭔가요? 네, 봄비죠? 그러면 봄과 가을을 합쳐서 한 단어로 만들면요? 봄가을이네요? 봄비 할 때는 삐가 됐는데 봄가을 할 때는 그냥 가로 나네요. 한 번은 경음화가 일어났고 한 번은 경음화가 안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자, 단어의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봄비는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인데요. 봄에 내리는 비, 그래서 비를 봄이 한정해 주고 있어요. 봄과 비의 의미, 무게, 중심이 조금 다르죠. 의미, 무게가 좀 다르죠. 자, 그런데 봄, 가을을 보세요. 봄과 가을. 그래서 의미의 중심이 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등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종속합성어인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는데 대등합성어인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형태론적인 정보가 또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의문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종속합성어에서 경음화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강의의 제목인 불고기와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고기는 경음화가 안 일어났죠? 물고기는요? 고기가 됐죠? 즉 경음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종속합성어잖아요. 불로 구운 고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에서 사는 고기 이렇게요. 그런데 물에서 사는 고기를 얘기할 때는 물고기, 경음화를 하는데 불로 구운 고기, 불로 구워서 먹는 고기 이것은 불고기라고 하지 불고기라고 하지 않죠. 자, 그러면 종속합성어에서도 모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자, 그럼 다음 예를 한번 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경음화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위하고 동네가 만나서 한 단어가 되면 어떻게 발음하죠? 위동네가 아니죠? 그렇죠. 윗동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하고 마을이 만나서 단어가 만들어지면요? 예, 위마을이 아니라 윗마을이 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위에 입는 옷을 위하고 옷을 합해서 하나의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렇죠. 윗옷이 되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보니까 한 번은 윗동네의 경우는 경음화 현상이 일어났지만 윗마을 같은 경우에는 느가 들어갔죠. 자, 또 윗옷 같은 경우에는 없던 드가 발음형에서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구성되어 있고 단어의 첫 번째도 비슷한데 이 세 가지를 다르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합쳐서 뭔가 설명할 수 있다면 더 좋을까요? 물론이죠.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설명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험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그러면 뭔가 경험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단순히 경험화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소리가 들어가서 그 소리 때문에 경험화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위도시입니다. 위하고 옷이 만났는데 드가 덧났잖아요. 그러니까 드 첨가 현상을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죠. 위하고 옷이 만났을 때 위옷, 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위옷은 설명이 됐죠. 자, 이번에는 위하고 마을이 들어갔던 예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위에다가 드가 들어가고 마을이 들어갔다면 왜 윗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될 수 있어요. 위에다가 들어간 다음에 마을이 오니까 한국어에는 장애음과 공명음의 연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음은 공명음의 영향을 받아서 반드시 공명음인 비음으로 변해라. 이러한 명령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위드 마을은 윗마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인 윗마을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하고 동네가 만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위하고 동네가 만났더니 윗동네가 됐어요. 자, 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위에다가 드에다가 동네가 됐네요. 그러면 드하고 드. 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어는 장애음 뒤에 평장애음이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장애음 뒤 경음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하니까 위에다가 드가 들어간 다음에 드가 왔으니까 드는 드뜨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오는 것이 경음화가 돼서 윗동네가 됐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세 가지가 다 설명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 현상은 단순한 경음화 현상이 아니고 드첨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드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을 잘 관찰해 보면 뭔가 예외 없는 그런 규칙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외 없이 모두 다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첨가 현상은 굉장히 그 형태론적인 정보가 복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화자마다 발음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시대마다 발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하지만 예외 없이 드첨가 현상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 형태소가 뒤, 아래, 위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윗마을, 윗동네, 아까 위옷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형태소가 위였잖아요. 이럴 때는 드첨가가 뒤에 무엇이 오든지 계속 다 일어나는 그런 예입니다. 또 두 번째 형태소가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가, 혹은 가게, 감, 갑, 거리, 국, 길, 또 면발할 때 발, 그 다음에 이제 구김살 할 때 살. 이런 것들이 오면 드첨가 현상이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 예외 없이 일어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많은 예외들이 존재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향들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도 물론 존재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향성을 갖는 경우가 있는지 얘기를 해보면 앞의 형태소가 뒤의 형태소의 시간이나 장소이거나 용도이거나 기원이나 소유주인데 그것이 무정물인 경우, 이럴 때는 드첨가가 주로 일어나는 것이 경향성을 갖습니다. 반면에 앞의 형태소가 뒤의 형태소에 모양이거나 재료이거나 수단이거나 방법이거나 기원이거나 유정물의 소유주인 경우, 이럴 때는 드첨가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와 불고기는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물하고 고기가 만나서 물고기가 되었는데 물은 고기가 사는 장소죠. 그러니까
물에 사는 고기가 바로 물고기예요. 자, 그러면 물이라는 것이 첫째 형태소고 고기가 두 번째 형태소인데 두 번째 형태소의 장소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올 때, 이럴 때는 득첨가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됐죠. 자, 이번에는 불고기를 볼까요? 예, 불고기의 불은 고기의 어떤 방법이죠. 고기를 만드는 방법이죠. 불에 구운 고기니까요. 자, 그러면 그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득첨가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득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득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기를 구워서 먹는 것가 불고기인데, 예, 그래서 고기를 만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소가 되기 때문에 불고기의 경우에는 득첨가가 일어나지 않아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고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있지만 반드시 이것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관계가 똑같아도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볶아서 먹는 밥은 뭐죠? 볶음밥이죠. 그런데 비벼서 먹는 밥은요? 비빔밥이잖아요. 자, 볶음밥일 때는 득첨가가 안 일어났는데 볶음밥일 때는 안 일어났던 것이 비빔밥이 되니까 또 일어나네요. 비빔밥일 때는 득첨가가 일어나고 볶음밥일 때는 득첨가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득첨가가 어떤 의미관계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 득첨가 현상은 그러니까 형태론적인 정보가 들어간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의문현상이고, 그리고 그 형태론적인 정보에 대한 것들이 좀 복잡해서 예외 같은 것들이 많이 관찰되는 그런 의문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자들의 생각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화자마다 그것에 대한 발음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김에 싸서 만드는 밥은 뭐죠? 그렇죠. 김밥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김밥이라고 하고 여러분도 김밥이라고 하지만 표준발음법에 의하면 이것은 김밥이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김밥을 드세요. 김밥을 안 드시고. 근데 저는 김밥을 먹어요. 여러분도 김밥을 주로 먹을 거예요. 자, 이렇게 득첨가 현상은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화자마다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시간적으로 이게 시대가 달라지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김밥 같은 경우는 한번 살펴볼게요. 김이 밥의 재료가 되죠. 그러면 재료인 경우에는 득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득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음화가 일어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밥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김밥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원칙에 의해서 발음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쌈을 싸서 먹는 밥은 뭘까요? 쌈밥일까요? 쌈밥일까요?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저는 보통 쌈밥을 먹어요. 그런데 저희 옆에 계시는 어떤 선생님께서는 쌈밥을 드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쌈밥 같은 경우에는 표준발음법이 쌈밥이지만 예, 쌈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화자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왜 그렇다고요? 득첨가 현상은 이렇게 그 단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고, 또 그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혹은 그 지식이 같은가 다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그 득첨가 현상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예들이 많았으니까 여러분이 아마 앞으로 어떤 단어들을 들으면 왜 저렇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흥미로운 듣기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생하셨어요.